네, 안녕하셨습니까?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제 좀 차분해지니까. 네. 목표가 분석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종목을 솔직히 추천을 하는 거죠. 리포트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리포트를 발행했다. 그리고 그것을 발행하면은 증권부 기자들이 그걸 받아 써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노출을 시키는 그 로직을 이미 증권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왜 리포트를 공개할까요? 공짜로.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리포트를 왜 공개할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연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더구나 증권사는 영업 조직이잖아요. 인풋, 아웃풋이 명확한 조직 집단입니다. 혹시라도 증권사의 뭐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 전략에 의해서 뭐 리포트를 발행한다? 절대로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돈 안 되는 짓에 돈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리포트는 왜 발행을 할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왜 자기들의 정보를 노출할까요? 거기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정보일까요? 만약에 그게 유료였다면 증권사가 리포트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그런 증권사였으면은 리포트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성도 있어야 되겠죠. 돈을 내는 고객이 제일 무서운 진짜 고객이니까. 근데 개인들은 돈을 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리포트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꼽은 2024년도 제약주 탑픽으로 거론되는 종목이 공통적으로 3개가 꼭 거론이 돼요. 유한양행, 종근당, 한미약품, 뭐 증권사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이 3가지 종목입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 한번 사세요라고 하고 여러분들한테 던져준 이 떡밥, 이 떡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제가 가려내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목표가를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사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유인시키죠. 그것이 근데 진짜냐 아니냐 이걸 가려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시장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는데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흘러 넘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보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특히 그거 가지고 차트에다가 결합하고 수급도 분석하면서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분석하고 그러면 제가 순수하게 나라면 이 종목을 산다라고 할 만한 가족에게 추천할 만한 종목을 오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부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유한양은 제약사 쪽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 매출 1위 기업이죠. 자,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형편없죠? 수익성이 3%, 1%, 3%, 2%, 3% 별로예요. 2023년도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2%에서 3%로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이제 이 이유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비용, 경상적인 개발 비용이 계속적으로 이제 출해가 되기 때문에 이익 성장, 그러니까 이익 성장이 아니고 수익성이 조금 부진합니다. 자, 이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뽑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 기업의 성장률이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에 불과합니다. 영업이익은 3%밖에 안 돼요. 성장률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2024년도 탑픽으로 뽑았다는 것은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가정하에 꼽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실적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최근에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보니까 3, 4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이때 아마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영업이익만 말씀드린다면은 3분기 때 전년 대비 120%의 영업이익 역성장, 4분기 때는 66%의 역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개량 신약을 지금 얘들이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비 투입이 된 게 3분기로 일단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만 뚝 떨어진 거 보니까 3분기부터 개량 신약에 대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실적을 집계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실적이어도 왜 그래야 되냐면은, 일단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최근 실적이 증가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의 실적이 증가해야 되고 또 저평가가 돼야 됩니다. 이 3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실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매출액은 5%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58%가 올라갔다.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적 성장이 아니에요. 58%의 영업이익이다 그러면 와우 이럴 수 있잖아요. No. 왜? 실적 성장이 아니라 지난해가 실적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2022년도 영업이익률이 평소 대비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죠. 회복.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뿐이지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EPS도 보니까 4분기 때 제가 볼 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영업과 관련 없는 일회성 이익이다. 영업 외 이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자 보세요. 순이익이 4분기 때 927억 원이 잡혔고 영업이익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과는 관계없는 순이익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산 매각 같은 거 있잖아요. 자산 매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회성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성장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움직일 텐데 그냥 깜짝 그냥 반짝이잖아 반짝이. 반짝이는 주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PS가 전년 대비 50%가 증가했다는 것은 실적 성장, 순이익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 일회성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뚝 떨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부문별 실적을 좀 볼게요. 예, 저는 종목을 좀 보수적으로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합니다. 왜냐?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보수적으로 할수록 그건 좋아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 것은 전 오히려 위험하다고 봅니다.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하나를 좀 깊이 있게 좀 이제 들여다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깊이 있게 보자. 이제 이 얘기입니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이 많이 좋아졌던 분야가 안티프라민이 지금 매출 비중이 2%인데 13%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마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그네슘 쪽인데 액상형입니다. 그래서 흡수력이 좀 빠른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좀 22% 많이 증가했고 이게 매출 비중이 높은 기타 쪽에서가 많이 줄었네요. 이게 아직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이건 기타 항목에 있는 거는 매출 비중이 1%도 안 되는 제품들을 이쪽으로 좀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비처방 의약품입니다. 처방 의약품 같은 경우 보면은 당뇨병 치료제가 31%가 증가했고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 50% 증가, 에이즈 치료제, 비형 간염 각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일단 기타 쪽에서 많이 말아먹었네요. 이게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이쪽이었는데 그쵸? 그리고 트라젠타도 매출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오히려 굉장히 크게 역성장을 했고 매출 비중이 비교적 낮은 쪽에서 좀 이제 고성장을 해가지고 전체 매출액은 한 요 정도. 다행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수출액이 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적 전망을 좀 볼게요. 앞으로 실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유망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4년도 유망주기 때문에 1분기 때 실적 보죠. 영업이익이 지난해하고 비슷한 영업이익률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이때 비용을 좀 쓰는 것 같네요. 연구개발비는 이때 좀 일시적으로 썼고 1분기부터는 개발 비용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매출액이 각각 9%, 8% 오르고 영업이익은 1분기 때 6%, 2분기 때 18%. 생각보다 그렇게 고성장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쵸. 탑픽으로 꼽을 만큼의 성장은 일단 상반기에는 나타나지는 않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나마 이렇게 매출 성장하는 부분은 얘들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레이저티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1월서부터 국내에서 이제 치료제로 급여가 적용이 돼요. 즉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얀센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는데 얀센이 약간 좀 의혹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중국에다가 이제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미국, 유럽, 중국에다가 이제 판매를 본격화하겠다.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이거 기술 수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로열티 매출액이 나오겠죠. 아무튼 요거는 지금 유한양이 호재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유망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연간 실적을 보면은 네, 그렇죠. 5% 정도 수익성이 확 좋아지네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앞으로 연평균 71%씩 올라간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출 성장은 일단 11%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이 그동안 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착시 현상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네, 여기 나왔네요.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아까 저 비소 세포 그 폐암 치료제 이 부분에 이제 얀센 마일스톤하고 런닝 로열티가 이제 본격화된다. 네, 매출액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런닝 로열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EPS는 연평균 21%씩 증가하고 결국 이제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2023년도에 일회성 이익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일회성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2023년도부터 성장률을 따지지 않고 제가 약간 양보해서 이때부터 성장률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성장률이 높게 나타날 거예요. 지금 낙관적으로 지금 제가 숫자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돼요. 자, 이걸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증권사가 개인들한테 던져준 목표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꼬시는 떡밥인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성장률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장률에 근거해서 목표 PR이 나오게 됩니다. 성장률에 근거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 PR은 성장률을 넘어서는 숫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성장률은 실제 뜯어보면은 이러한 성장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유한양행을 지금 추천하는 추천 리포트잖아요. 그럼 유한양행을 추천하는 애널리스트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향후의 실적 추정치를 계산을 했을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에서 계산했을까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을 좋게 포장까지는 아니지만 좀 낙관적인 측면에서 일단 이 실적 추정치를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건 낙관적이고 현실은 어때요? 낙관보다는 좀 덜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연평균 성장률이 20이다 그러면은 실제는 한 20%를 할인해야 돼요. 그죠?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기업 이제 증권가의 이제 목표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보니까 대략 15%에서 20% 정도는 깎아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항상.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실적 추정치 이 각도 있죠. 각도가 계속 이제 완만해져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 아무튼 30이에요. 자 그러면 증권가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여러 증권사들이 이 기업의 2024년도 적정 주가를 82,000원, 83,000원 정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34%의 수익이 있으니까 지금 매수해라! 라고 개인들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것이 적정한 적정가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PR로 환산하니까
PR이 43을 준 거예요. 43. 그럴싸해요. 과거에 이 기업이 PR 흐름이 이랬기 때문에 한 중간값 43 정도 주면 되겠다. 중간값은 아니죠. 고점에다 준 거잖아요, 지금 이게. 높은 가격에다 준 거거든요, 평소 대비. 자,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장률을 넘어서는, 연평균 성장률을 넘어서는 PR을 주면은 이건 비싸게 준 거라고. 이건 안 돼요. 이 성장률은 저라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30이라고 한다면은 80%만 적용해서 80%만 적용해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계산한다? 이거를 24밖에 전 줄 수가 없습니다. 24를 주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아니 증권가는 아까 40몇을 줬는데 왜 당신은 24를 주냐? 성장률이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비 한 30%에서 한 20%를 제외한 20%를 제외했잖아요. 100에서 20%를 제외한. 그럼 PR이 24가 돼야지 이것이 적정한 겁니다. 근데 제약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뭐 얘네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처럼 왜 높은 PR을 적용하냐 이거죠. 성장률보다 왜 높은 PR을 적용하냐 이거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개인들을 꼬시는 행위입니다. 저라면은 절대로 유한양행을 저희 회원들한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적도 없지만 비싸잖아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기업, 나쁜 기업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싸냐. 우린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냐. 그래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기업의 실적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돼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비싼 종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잖아요.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있기는. 근데 우리는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확률 쪽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투자하게 된다면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립니다. 유한양 볼게요, 주가. 좀 이러고 있죠. 이제 제가 이걸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한양행의 2024년도 유망주라고 떠들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10월 달에. 10월 달서부터 보통 내년도 전망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유망주라고 떠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 떨어진 거 보세요. 패대기를 쳤네요. 그러니까 불쾌한 거죠, 이게. 이때 그거 믿고 샀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도 저는 비싸요. 제 계산에선. 주가가 앞으로 향후에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종목을 사야 돼요. 완벽한. 만약에 이 종목의 PR이 다소 높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약간 찜찜한 마음으로 일단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잖아요. 그냥 손절이에요. 왜? 이게 좀 안 맞으니까. 성장률보다 너무 높은 낙관적인 지금 목표가를 제시한 거에 대해서 이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주가 떨어져도 그냥 매도하니까. 내가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면요. 주가 떨어지면 밑에서 더 사죠. 그래서 매입 단가를 오히려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가 떨어지면은 비중 확대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마자 어떻게 주가가 곧바로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샀는데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면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더 사겠다. 오히려 심지어는 주가가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밑에서 더 마음껏 사게. 이럴 만한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을 사야지 긴가민가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분석하지도 않고 증권가에서 그냥 툭 던져진 거 뉴스 보고 차트 보고 수급 보고 대충에다가 그냥 사버리는 거 이런 종목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손절 라인부터 잡는 거죠.
손절 라인을 잡는 종목은요,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없으니까. 요행이죠. 다른 종목 가볼게요. 종근당 가보겠습니다. 종근당은 더 황당해요. 종근당은 이 종목을 추천하는 놈들은 지옥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가야 될 놈들이에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3년도 영업이익은 거의 2배로 올라가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건. 영업이익률이 7%에서 15%로 2배가 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 실적이라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지금 종근당이 2023년도 실적이 너무 좋아졌다. 유망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보니까 분기 실적 보니까 4분기 때 뭔 일이 있었어요. 매출액이 갑자기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무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0%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인 성장이나 남들이 보면 여기서 뭔가 신약이 출시가 돼가지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꾸 증권가에서 추천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일회성 실적이었습니다. 11월 달에 자기가 맡은 약이 있는데 이 약에 대해서 기술을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약금이 들어왔어요. 1,000억 원이. 이게 매 분기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일회성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2024년도 올해가 부담이에요. 지난해가 실적이 일회성으로 좋아졌으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쵸? 성장도 둔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아무튼 실적은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액이 12% 증가, 영업이익은 124%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란 얘기죠. 일회성이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순이익도 이렇게 됐고 뭐 이건 분석할 이유가 없네요. 순이익도 일회성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네 지금 매출 1위 제품이 K캡이에요. 이게 지금 전체 매출액의 거의 한 작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한 10% 정도, 8%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 K캡이 종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HK 이노웨인이 만든 겁니다. 국산 신약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HK 이노웨인이 만들어가지고 종근당하고 공동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약사가 만든 약이 지금 종근당의 매출 1위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재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실적 전망 볼까요? 자, 근데 그 리스크가 현실이 됐습니다. 자, 2024년도 유망주라고 얘기했던 종근당의 1분기 실적 추정치입니다. 1분기, 2분기. 어떻게 됐어요? 매출액. 전년 대비 6%가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22%가 빠지네요. 2분기 때는 매출액이 4% 빠지고 영업이익은 31%가 빠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종목을 왜 추천할까요? 바로 아까 우려했던 거. K캡 판매 중단. 즉 HK 이노인이 파트너를 바꿨어요. 종근당에다가 이거 안 팔고 공동 판매 업체를 보령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개인들한테 썰을 풀면은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기예요. 이거는.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 실적도 이 매출의 이 높이도 뭐 전년 대비는 좀 낮아지겠지만은 얘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체 개발하는 신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택이라고. 이게 4월 출시 예정인데 과연 이것이 K캡의 매출액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이게. K캡이 그동안 매출 1위 제품이었는데, 품목이었는데, 지택이 나오자마자 그 1등 그 자리를 그냥 꿰찰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기여는 하겠지만은, 이 정도 수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추정 실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실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 넘어설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고 한 요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거를 유망주라고 탑픽이라고 꼽을 만큼의 그렇게 확실하고 완벽한 종목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률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이렇게 가는 거 성장률 연평균 3%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4%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유망주입니까? 이건 투자 가치가 없는 종목이죠. 이 정도의 성장률이면 뭐예요, 이게?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연평균 EPS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데 연평균 6%에 불과해요. 성장률이. 연평균 6%를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6%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연평균. 네, 적금 드는 게 더 낫겠네요. 그쵸? 근데 목표 PR은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잡았어요. 지금 35%의 기대 중률이 있다라고 떠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PR로 환산해 보니까 23이나 줬어요. 성장률은 고작 요건데 PR은 왜 23을 주나요? 자, 제약회사 평균 PR이 14입니다. 제약회사 평균 PR이 14인데 종근당은 금수저인가요? 왜 23을 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납득이 안 가는 지금 PR을 줬는데 이런 종목을 탑픽이랍시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들이대는 그 의도 자체가 불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뭐 주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까지는 제가 맞출 수 있는 그건 좀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다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종근당은 주가가 올라가야 될 논리가 없어요 지금. 종근당 보겠습니다. 네, 탑픽이라고 여기서 떠들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 계약 무산돼 가지고. 이게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이게 15만 원이라면은 앞으로 주가가 15만 원이면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여기 그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주차 들어볼까요? 아무튼 여기 지붕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요? 뭐가 있다고? 연평균 성장률 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실적이 1분기 때 전년 대비 이렇게 역성장을 하는데. 예? 영업이익이 22% 빠지고 2분기 때는 31%가 빠지는데 상반기 실적 다 말아먹는데 주가가 왜 30%가 올라가야 되냐 이거죠. 이게 왜 올라가냐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기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돈을 계속 잃어요. 뭐 증권가에 고수한 사람들 맨날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렇죠. 뭐 합니까? 재료를 모두 뉴스에서 왔는데 근데 그 재료가 틀렸는데.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이 테마가 붙었어요. 올해 테마는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 사람들이 좀 이제 관심이 좀 많고 성인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 그러잖아요. 모든 만병의 근원이 지금 비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비만. 그리고 이 비만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비만 때문에 암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지방이 많으면 그 지방산이 나오는데 그 지방산이 온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암의 원인이 비만에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근거 있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직접 이제 TV에 나와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용적 측면도 있지만은 이런 건강 측면에서도 비만 치료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국내 비만 치료제는 국내 업체에서는 지금 안 나온 걸로 알려지고 있고 해외 쪽 글로벌 제약사 세 군데가 우리나라 시장에 일단 침투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미약품을 올해 또 투자 유망주로 선정을 하고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이제 대장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이제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매출 성장이 8%에 불과하고요.
영업이익은 그나마 좀 괜찮네요. 21%씩 올라갔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최근에도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일단은 겉보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분기 실적을 봐도 이 양호한 흐름이 나왔어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면은 46% 증가 1분기 때, 3분기 때 23%, 4분기 때 81%.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처럼 지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치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아니라, 그렇죠?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50% 이상 올라가는 그 착시 현상이 아니라 실제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 전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1조 4천억. 네, 맞네요. 이게 사상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 사상 최대 실적을 딛고 더 크게 성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성장을 한 거는 확실한 겁니다. 부분별 매출로 한번 가서 볼게요. 뭘 만드는지도 봐야죠. 일단 고지혈증 쪽에서 9%가 증가했네요. 고지혈증 치료제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로스젯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고혈압 쪽이 31%가 많이 올라갔네요. 역류성 식도염은 12%가 좀 빠졌고요. 전립선 비대증 21%가 증가했고, 네. 발기부전 치료제는 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았어요. 2023년도 매출액은 12% 오르고 영업이익은 40%가 증가하는 아주 호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EPS도 92%나 증가를 했고요. 실적 전망을 보면은 앞으로의 성장은 근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요. 2023년도 실적은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 다음 넥스트 실적 성장률이 조금 아쉬워요. 9%. 9%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10%씩 증가한다는 게 이게 좀 아쉽네요.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좀 아쉬워요, 이게.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만 유독 실적이 좋아진 거고 그 뒤부터는 성장률이 약간 둔화된 흐름이 나타난 거죠, 이게.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아주 잘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밑에서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8%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업이 올해 비만 치료제 대장주로 뽑혔는데 과연 이 비만 치료제가 나왔을 때 한미약품이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전체 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큰 건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좀 있겠죠. 일단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과연 한미약품이 최근에 주가가 비만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여서 들썩거렸어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올라간 정도가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그 정도로 변화가 좀 있었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지금 3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가치가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비만 치료제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실제 제가 조사를 해서 갖고 와서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달해요. 16%에 달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관련된 약을 3상 신청을 허가를 획득을 해서 출시가 되는데 그 출시일이 2027년도예요. 너무 성급한 테마를 미리 끌어다 쓴 거 아닌가. 2027년도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올해 출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2027년도가 출시가 되는 것이 좀 일단은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아무리 국내에서 제일 빨리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좀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특허 만료가 2030년이에요. 2027년도에 출시가 되고 2030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독점권이 뭐 3, 4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음 그 다른 회사들이 얘네들이 만든 그걸 가지고
뭐 제네릭도 만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앞으로 경쟁 모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세 번째로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더 큰 거, 더 실질적인 거. 과연 이게 그래 좋다 이거죠. 2027년도 나와가지고 돈을 무진장 많이 벌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보니까 국내 비만 치료제가 2030년도가 되면은 시장 규모가 7천억 정도 돼요. 국내에서. 근데 지금 이미 글로벌 제약사, 제 기억으로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이미 우리나라에 비만 치료제 쪽을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업체가 없으니까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비만 치료제를 지금 현재 시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미약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후발주자잖아요. 후발주자가 2030년도 기준으로 볼게요. 7천억인데 과연 얼마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1,000억 정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1,000억 어려울걸요? 가져온다고 치죠. 가져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얘네 지금 매출액이 얼만데 얘네가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1조 7,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깟 1,000억 원 갖고 와가지고 한미약품의 전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이게 규모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한 5천억이면 또 몰라. 1조 7천억 중에서 고작 1,000억 원 될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것도 203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올해 투자 유망주 맞습니까? 2027년도나 돼가지고 출시가 돼가지고 점유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이게 왜 올해 또 투자 유망주예요? 납득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납득이 되셔야 돼요. 납득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근데 냉정해야죠. 이 종목은 그냥 파세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은 적정 주가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템하고 뭐고 간에 다 떠나서 연평균 성장률이 이때부터 가서 28%를 일단 가져왔어요. 28%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성장률을 깎아버려야 돼요. 이 성장률은 22, PR 22 정도 주는 게 맞는데 36이나 줍니다. 아니 성장률보다 더 높은 점수를 줬어요. 28% 성장하는데 36을 왜 주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낙관적이에요. 지금 사면은 지금 26%를 먹겠다는 건데 이건 PR을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뭐 미래가치 어쩌고저쩌고 뭐 갖다 붙이고 사기꾼들이나 한 얘기죠. 이건 안 돼요. 이게 36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지금 적정 주가예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지금 28이잖아요. 28. 지금 올해 추정되는 PER이 2024년도 28.5.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예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겁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격이 적정한 거고요. 올라가면 비싸진 거예요. 그것도 2024년도 실적이 이만큼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건 이제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일회성 이익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줘야 돼. 28. 성장률이 28이니까 그냥 28. 지금이 적정 주가죠, 그냥. 그래서 이것은 투자를 모르죠.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견해라는 게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도 의견을 저는 경청할 수 있겠지만은 이 숫자로 드러난 이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더 괘씸한 거는 이거를 올해 투자 유망주 탑픽으로 꼽은 그 증권사들이 그 의도가 그렇게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 평가 한번 해보시죠. 논리적으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이제 계량 신약. 뭐냐면 이제 신약은 오리지널 신약이라는 게 있고 계량 신약이라는 게 보통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같은 경우는 뭐 임상 3상까지 가는데 10년이나 걸리고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고 동물 실험 다 거쳐서 가야 돼요. 그리고 성공 확률이 7.8%밖에 안 됩니다. 이게 신약으로 출시가 될 때까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계량 신약은 뭐냐면은 이미 나와 있는 오리지널 약에다가 약간의 거기다가 뭔가를 첨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개선을 하는 거죠. 가령 이제 하루에 3번이나 먹어야 될 약을 한 번만 먹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약 사이즈를 좀 더 줄여가지고 목 넘김, 삼킴을 좀 용이하게 한다든가, 또 하나 어떤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나치게 흡수가 빨라가지고 얼굴이 빨개진다든가, 뭐 두드러기가 난다든가, 호흡이 가팔라진다든가, 그래서 약의 흡수 속도를 좀 늦추는 그런 쪽으로 계량을 한다든가, 반대로 속쓰림이나 이런 것들은 즉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흡수를 엄청나게 빨리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을 계량하는 거거든요. 이 계량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은 새로운 신약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어떤 차별화가 일단 있는 거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미 있는 약 가지고 기술을 갖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최근에 약 한 200여 개의 제품을 이미 생산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총 13개 블록버스터급, 그러니까 이 제약사 쪽에서는 매출액이 개별 약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다 그러면 블록버스터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요즘 유나이티드 제약이 물 만났습니다. 계속 히트를 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출시된 제품들이 계속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13개의 총 계량 시장을 좀 갖고 만들고요. 매년 한두 개씩은 꼭 이걸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량 신약이 마진율이 좋아요. 일반 의약품보다는. 그래서 얘들이 계량 신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얘네 소개를 볼게요. 제약사 중에서는요, 최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유한양행부터 시작해서 매출 1위부터 매출 20위까지의 제약사를 쭉 갖고 왔습니다. 총 18개입니다. 적자가 있는 거 2개는 빼고. 계산해보니까 유나이티드 제약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한미약품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제약사 평균 PER, 그 영업이익률은 7.5%밖에 안 돼요. 7.5%에 지금 2배 이상이나 높아요. 이게 보니까 계량 신약을 연구 개발비를 좀 최소화시키고 이 신약을 잘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얘들이 갖고 있는 계량 신약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 기술력을 여러 약에다가 지금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결론적으로 개발 능력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상황이고, 연간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그동안 꾸준하게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어요.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이 전문 의약품들은 그때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의 감염 때문에, 그래서 의사 처방 건수가 모든 제약사들 다 동일하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성을 제외하고서는 매출액은 한 번도 역성장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더 중요한 거 수익성 개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다? 계량신약을 매년마다 출시를 하니까, 계량신약은 일반 의약품보다 마진율이 좋아요. 경쟁자도 없고, 그죠? 경쟁자가 많으면 가격을 뭐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데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매출 비중이 점점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지난해 3분기까지는, 아직 4분기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21%, 드디어 2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DNA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다? 개발 능력이에요. 개발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 개발 능력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형의 어떤 가치가.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도 있고, 그리고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 그리고 지금 총 한 30여 개의 계량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걸 지금 매년마다 이제 출시를 하려고 스케줄이 좀 나와 있습니다. 30여 개나 됩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영업이익만 볼게요. 1분기 때 13%, 2분기 때 31%, 3분기 때 28%. 자, 이것은 사상 최대 실적이 그 전년도의 사상 최대 실적인데 여기서 또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게 4분기 실적 더해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수익성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죠. 고성장을 이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한된 인구, 우리나라 인구 뭐 뻔하잖아요. 더 늘지도 않고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높은 영업이익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이게 아까 탑픽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데보다 성장률이 더 높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계량신약이에요. 여기까지가 여기 계량신약 소개라고 써 있죠. 쭉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 노란 색깔은 뭐냐면 100억, 연매출 100억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된 게 아트메콘 비젤이 47%가 증가했어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메틸 큐트렛과 라비듀오가 또 그래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과거에 오래된 계량신약은 의사 처방 건수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는데 신규 제품들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던 이유는 계량신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되는데 이것이 12%가 증가했고 일반 의약품인 것은 지금 매출 비중 40%인데 이게 2%밖에 성장을 안 했죠. 즉 돈 되는 계량신약 쪽에서 매출 성장이 커졌으니 당연히 영업이익 성장이 이렇게 큰 거죠. 3분기까지 볼게요. 누적으로. 자, 여기 볼게요. 그렇죠. 매출액은 7%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더 큰 26%가 증가했다는 게 바로 그거죠. 수익성 좋은 계량신약이 매출 비중이 증가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이 그것이 이제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EPS는 3분기 때는 떨어졌지만은 4분기 때가 적자였기 때문에 올해 정상적인 4분기가 나오면은 이건 뭐 다시 만회를 하겠죠. 환율 때문에 떨어졌어요. 환율 때문에 오르고 환율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얘들이 현금 부족이거든요. 현금이 1,500억 정도를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화 그 달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어떤 그 움직임에 의해서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 아직 4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지만 제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실로스탄 같은 경우는 완전 히트 제품이었어요. 과거에 엄청난 히트를 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됐고 의사 처방 건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제한된 인구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적이 더 이상 성장한다기보다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하는 이러한 기반 위에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면 이제 실적이 우상향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건 데이트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뭐 400억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됐던 아트메콘 비젤이 있는데 이거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이게 한 38%가 증가할 것 같아요, 올해. 벌써 3분기 그 전년도 3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증가했는데 연간으로 보면은 한 38% 증가할 것 같고 이거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도에 출시가 돼가지고 앞으로의 성장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메틸 큐트렛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시가 된 신약이고 이것도 이제 100억을 넘어갔어요. 라베듀오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2022년도 이쪽에 2021년도에 출시가 됐나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재작년도부터 이것들이 성장이 너무 높아요. 60%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나타난 신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과거에 히트했던 처음에는 이거밖에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흐름은 이제 앞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고 한 가지 또 큰 건이 하나 있어요. 이 천식 치료제인데 천식 흡입제가 지금 글로벌 시장 규모가 40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1월 달에 임상이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이 신약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오리지널 약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게 이걸 만드는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거 디바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기계죠. 이걸 제조하는데 제약사가 제조업이 아니고 제약사가 약을 안 만들고 이걸 만드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만들 수 있는 데가 5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걸 국내 최초로 국내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도 이미 다 만들어 놨고요. 인증까지 다 받아놨어요. 이거 품질관리 기준 같은 거 인증. 그러니까 이거 자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상만 통과하면 곧바로 판매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돼 있어요. 2019년도에 공장이 완공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들면 우리나라 첫 국산화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아마도 얘들이 개량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미 다른 데서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좀 차별화된 기능을 좀 첨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경쟁력이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5개가 생산되는 곳이 대부분이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을 거예요. 유나이트 제약이 이것이. 그래서 지금 회사 쪽에서 얘기는 아시아 쪽,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지금 이미 루트를 뚫어놨을 겁니다. 이게 임상만 통과가 되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팔고 또 해외 쪽에서도 판매가 되겠죠. 해외 쪽 임상도 진행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굳이 제약사 쪽에서의 뭔가 모멘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따진다면은 이게 좀 큰 건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다른 양 얘기 안 하고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도 별도 공장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하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해외에다가 이제 제약 약을 판매하는 계획을 체결했는데 696억 원이에요. 이것이 5년간 이제 판매가 되는 건데 연간 139억 원이 추가가 돼요. 그럼 매출액이 5%가 증가되는 흐름입니다. 이 정도면 5% 증가하면 큰 거예요. 제약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연평균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가고 있죠? 매출액이. 이게 보면은 밑에서 볼게요. 매출액이 지금 8%, 6%, 7% 정도 수준인데 여기다 5%가 추가된다면은 10% 성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규모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일단 그렇고 이제부터 이제 목표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적정 주가 분석을. 올해 실적은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지금까지 유나이트 제약이 4분기 때 실적이 무너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전문 의약품이고 처방전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환자 수가 4분기 때 확 감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절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4분기도 그냥 평상시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3분기까지의 실적 성장한 것을 대비해 보면은 2023년도는 실적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다. 영업이익률은 21% 정도 될 것 같다. EPS는 전년 대비 지금 3분기까지 여기 나왔어요. 3분기까지 여기 누적으로 이렇게 됐고 4분기 실적에 더해지면 한 요 정도 나올 것 같죠. 그럼 전년 대비 약 30%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제가 4분기 실적을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혹시나 직원들 보너스 나오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줬어요. 조금. 그래서 조금 좋은데도 30%의 성장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업의 PR이 어떻게 되냐? 6.9가 됩니다. 유나이트 제약이 상장한 지 가장 낮은 PR이 나옵니다. 가장 저평가가 되는 게 2023년도 실적. 이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올해 3월 말에 나옵니다. 3월 말에 나오면은 4월 초에 PR이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6.9로 딱 나와요. 제약사 평균 PR이 얼마냐면 14입니다. 14. 엄청난 저평가죠, 이게. 실적 성장 대비 저평가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제가 적정 주가를 얼마로 줬냐? 제약주 평균 14로 줬느냐? 12로 줬습니다. 싸게. 성장률은 30%가 성장하는데 성장률 대비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을 목표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이렇게 지정해야 돼요. 아까 한미약품 볼게요. 성장률 대비 얼마를 줬다? 36. 더 높게 줬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목표가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설이죠, 소설. 꿈이죠, 꿈.
꿈이지 목표가는 적정 주가는 아니에요. 이거 연평균 6% 성장하는데 23을 줬습니다. 이건 꿈이에요. 꿈. 제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위안양에 이것도 꿈이죠. 30% 성장하는데 PR을 43이나 줬어요. 더 높게 성장률보다.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때요? 성장률이 30% 성장하는데 PR은 그보다 반값도 안 되는 11을 줬어요. 이건 꿈이 아니고 이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구나 이 기업은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인데 주가는 사상 최저가가 됐어요 지금. 이거 뭐다? 이건 폭탄 세일입니다. 바겐 세일이 아니라. 이 지금 이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증권사가 리포트를 쓴 데가 없어요. 왜 안 쓸까요? 이 좋은 걸 왜 개인들한테 소개를 해줘요? 지들끼리 해먹겠지. 나중에 이제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목표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면 또 이상한 얘기 하겠죠. 말도 안 되는 적정 PR을 제시하고 매수해라.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유나이티드 주가 볼게요. 유나이티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그 있어서 코로나 때 이제 천식 흡입제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코로나 그쪽 치료제로 이제 오인이 되면서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다가 실적과 무관하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급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그동안 버티었던 사람들 다 집어던져 버린 겁니다. 수급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여기서 수급이. 그럼 여기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아직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요. 너무 여기서 수급이 망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악성 물량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계속 뭐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꾸 파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이게 뭐 1년, 2년째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의 물량에 대한 부담도 좀 완화가 되고 있고, 실제 지금 주가도 좋네요. 이렇게 선 하나 찍 그어버리면은 바닥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안 오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나이티드 제약을 완전히 뭐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물린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욕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안 오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걸로 일단 얘기가 되고 생각이 되고, 결국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서서히 이제 기관들 이제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리포트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때 기관 투자자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하려면은 애널리스트들 도움 받아가지고 그럴싸한 또 리포트 또 나오겠죠. 그래서 아무도 이 종목을 분석하는 데가 없다라는 거, 리포트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 빈집이란 뜻이에요. 빈집. 주인이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방해를 할 만한 놈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빈집 털이가 돼야죠.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쇼파에 딱 가만히 앉아있다가 손님들이 막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파티가 열리면은 그때 뒷문으로 살짝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70% 정도 되시면 됩니다. 제가 목표 PR을 좀 낮게 잡은 이유는 기관 투자자 놈들이 팔기 전에 우리부터 팔고 나오자라는 관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